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역사쌤, 요리토리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세계 4대 문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계 4대 문명. 이 문명이란 거는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그런 서로가 활동을 하면서 문자도 만들고 건축물도 짓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와 국가 등 그렇게 발전된 문화를 통틀어서 문명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아주 오래 옛날에 세계 4대 문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는 주로 청동기 시대였어요. 청동기 시대고 그리고 농경사회고 그리고 신분제도가 있는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문명이 발생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보면 예전부터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청동기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이 신석기 때부터 신석기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농사라는 게 시작되었습니다. 농사.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농사가 시작됨으로써 이 모든 게 많은 게 바뀌어졌어요. 농사를 함으로써 그 이전까지 구석기 시대는 사냥과 채집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이동 생활을 했었는데 농사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동할 수가 없고요. 자기 농사를 지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점점점 농사 기술이 발달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수확물이 많아지니까 사람들도 모여들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어떤 그런 문명이란 게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일단은 이 문명에서 이게 이제 농사이기 때문에 일단 농사에 꼭 필요한 게 뭐죠?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큰 강 주변에 이 4대 문명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농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홍수 같은 거나 이런 어떤 대자연의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큰 뚝을 쌓는 그런 이 대규모 공사 같은 것도 필요했어요. 이 대규모 공사를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들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그런 지배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배자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점 그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청동기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그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져서 부족 간의 힘이 비슷한 부족 간에는 서로 통합을 하거나 또는 힘이 센 그런 부족은 힘이 약한 부족을 전쟁으로서 정복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 도시국가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배자는 이 제사와 정치를 함께 담당하는 재정일치사회, 여기서 재정일치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재정일치. 재는 제사를 말하고요. 정은 정치, 즉 통치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일치란 말은 한 명이 제사와 정치를 다 함께 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재정 분리란 것도 있어요. 재정 분리란 말은 분리는 이 제사 지내는 사람과 정치를 하는 사람이 각각 따로따로 있다는 걸 재정 분리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 대부분의 이 4대 문명의 시기에는 그런 재정 일치의 사회였어요. 즉 이때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매우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배자들은 자기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이 여러
백성들을 너희들을 내가 다스리는 거다. 그리고 또 농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게 됐고 그 제사를 바로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들게 되고 농사가 잘 되고 또 농사에 잘 되니까 이제는 이게 남는 식량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물건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배자는 이 더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금도 걷어야 됐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로 가서 무역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겨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뭐 세금을 걷고 또 무역을 하다 보면 이제 백성들이 세금을 얼마큼 냈는지 또 누가 세금을 냈는지 또 무역을 하다 보면 이 물건을 몇 개 팔았는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이 문자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이름으로써 인류는 문명이라는 걸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아무튼 문명의 하대 문명의 공통점은 큰 강이 필요합니다. 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큰 강 주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문자를 사용했고 그리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늘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거나 또는 강력한 지배자가 자기의 어떤 그런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큰 대규모의 공공 건축물을 만든다는 거죠. 공공 건축물. 이래로 이제 피라미드 같은 걸 예로 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도시라는 것이 발달하게 되고 이게 나아가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4대 문명을 보면 처음에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보면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여기는 아프리카죠, 그죠? 아프리카. 여기가 유럽이겠죠? 유럽. 여기 툭 튀어나온 게 인도입니다. 인도. 네. 이쪽이 중국. 네. 이렇게 되겠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위치가 어디냐면 이쪽 부분이었어요. 이쪽. 여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네. 문명.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강이 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큰 강에는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이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이 이집트인데요. 이 이집트에는 이렇게 세로로 길게 된 나일강이라는 걸 끼고 있었고요. 여기가 이집트 문명이에요. 문명. 네. 그다음에 여기 중국, 인도 이쪽에 인더스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인더스강. 그래서 인도 문명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이제 황하강이라는 게 있어요. 황하강. 그래서 중국 문명.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이렇게 이걸 4대 문명이라고 해요. 중국 문명은 예전에는 저기 황하강이 중심지로 그런 유적들이 많이 발견돼서 황하 문명이라고도 했지만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를 이렇게 통해서 꼭
이게 황하강 주변에만 문명이 발달한 게 아니었다. 황하강 외에도 여러 군데서 강 주변에서 이렇게 이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유적이 발견됐기 때문에 통틀어서 중국 문명이라고 해요. 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하나하나의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네, 일단은 여기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류를 이룬 사람들은 수메르인이에요. 수메르인이고 그리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문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 있던 이 지역에는 아주 주변에 넓은 평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평야로 이루어져 있고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 민족들의 그런 공격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전쟁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개방적인 지형이라고 하는데 이 개방적 지형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누구나 그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주변 민족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쪽으로 침략을 하기가 쉽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제 개방적인 지역 때문에 전쟁이 훨씬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죽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전쟁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이 세계관은 전쟁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나라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언제 전쟁에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냥 내가 지금 살고 있을 때 지금 이 세상을 잘 살자라는 그런 현세적인 세계관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이게 현세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현세적 세계관. 즉 현세라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내가 그냥 잘 살자. 그 외에는 생각할 틈이 없다. 네. 그렇게 그러한 이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바벨로니아 왕국이라고 있는데요. 이 바벨로니아 왕국에 함무라비 왕이라는 게 있었고 이 함무라비 왕이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를 바벨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왕이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유명한 게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걸 만들죠. 이렇게 함무라비 왕이 있었고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법전. 네. 이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은 어떤 이 바빌로니아 왕국에는 아주 그런 귀족과 평민과 노예 이렇게 어떤 엄격한 신분적인 차별이 있었어요. 차별이 있었는데 이때 시대는 다 어떤 그런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 이 4대 문명에는 신분 제도가 있는 계급 사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엄격한 신분 차별이 있었고 그리고 제일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어떤 그런 말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같은 신분의 계층 간에는 어떤 보복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 눈을 다치게 했으면 그에 대한 걸로 상대방도 나하고 내가 다치게 한 만큼 내 눈을 다치게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근데 대신 이제 같은 계층이 아니라 낮은 계층, 높은 계층이 낮은 계층, 즉 귀족이 평민이나 또는 귀족이 노예한테 어떤 피해를 주었을 때는 그냥 어떤 이제 약간의 그냥 돈을 지불했다고 해요. 약간의 돈을 갖다 지불했다고 그렇게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신분 차별이 있었다.
신분의 그런 이제 차별이 있었고 보복적인 성격이 있었다. 이거는 이제 같은 계층간입니다. 예, 이게 신분이 서로 다를 때는 그렇게 뭐 보복을 할 수 없죠, 그죠? 예. 이 만약에 이렇게 뭐 이 평민이 귀족을 다치겠다든지 노예가 뭐 귀족을 다치겠다든지 했을 때는 이렇게 같은 그런 어떤 이게 그 법률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 귀족이 평민이나 귀족이 노예한테 뭐 손해를 끼치거나 다치게 했을 때는 그냥 뭐 그렇게 똑같이 다치게 하는 게 귀족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의 돈으로서 이렇게 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일단 신분 차별과 있었고 보복적인 성격. 그리고 돈을 주었다는 말은 뭐냐면 곧 이거는 사유재산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유재산. 사유재산이니까 자기가 가진 게 있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란 게 있다 보니까 이제 화폐가 사용됐다는 이야기죠. 화폐 사용.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 지방에서는 말했지만 뭐 이렇게 전쟁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왕이 자주 이게 바뀌다 보니까 즉 왕의 힘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어떤 이제 그 다른 문명에서처럼 어떤 위대한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냥 뭐 일반 사람보다 조금 더 위대한 인간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 철기 무기를 앞세운 히타이트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 히타이트 이 철기를 문명을 가지고 있던 히타이트에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멸망하고 맙니다. 네. 그리고 이 뭐 믿는 신은 이렇게 보면 뭐 인간을 닮은 여러 신을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 믿던 신들이 뒷날 고대 그리스의 그런 그리스 신화에 보면 여러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여러 신들한테 그 고대 그리스 신에게 그 영향을 주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조금 재미난 것은 이 우리가 보면 고대 그리스 신 뭐 제우스나 뭐 헤라나 뭐 아테네, 아폴론 이렇게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이 보면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아주 완벽한 신들이 아니에요. 아주 인간을 닮은 인간과 똑같이 화도 내고 질투도 하고 실수도 하고 뭐 바람도 피우고 거의 인간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없을 정도의 그런 게 이게 이제 신들이었단 말이죠. 왜 어떤 그런 신들이 아주 절대적이고 모든 걸 다 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그렇게 인간을 닮은 신이었냐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게 전쟁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서 이 신에게 이제 소원을 빌 거잖아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 또는 내 목숨을 내가 오래 살게 해달라.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아무리 신에게 소원을 갖다가 빌더라도 뭐 그렇게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이 이렇게 어떤 그런 절대적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우리보다 그냥 조금 더 나은 존재네 라는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어서 인간들을 닮은 신들이 인간의 성격을 닮은 신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신들이 바로 이제 고대 그리스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쐐기 문자가 여기는 쐐기 문자가 있었는데 점토판에다가 새겼습니다. 쐐기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요런 형태로 이렇게 뭔가를 찌를 때 쓰는 거를 이렇게 쐐기라고 하는데 쐐기. 네. 그러니까 이 진흙으로
진흙으로 이렇게 점토판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이런 쐐기 모양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이게 어떤 서로 의사소통을 했던 이 뭐 얼마를 주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숫자를 세고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60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60진법. 60진법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만들어내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1분이 60초죠. 그리고 1시간은 60분입니다. 이러한 어떤 60진법에 대한 개념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상업이 발달했고, 그리고 여기는 신전은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있어요. 지구라트라는 신전이 있는데 이제 이 지구라트는 이 신전은 그러니까 그 아주 그런 이제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위대한 그 신을 이렇게 한해서 그런 어떤 이제 존경이나 무서움에 대해서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신에게 그냥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고, 이게 보면 또 이제 일설에서는 이 지구라트가, 어떤 학자들은 이 지구라트가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탑이라고 나옵니다. 이 어떤 바벨탑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바벨탑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저도 이제 구약 성경은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이제 인간들이 점점점 이렇게 발전하게 돼가지고 인간들이 이렇게 이 하느님을 다가 조금 얕보고 아주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대규모의 그런 이 건축물을 갖다가 지어 올립니다. 그래서 아주 하늘 높이 거의 하늘에 맞닿을 만큼의 어떤 그런 이제 건축물을 갖다가 어떤 뭐 아주 그걸 짓는 아주 강력한 왕이 하나 있었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건축물을 지어 올리는데, 이걸 갖다가 하늘에서 본 이제 하느님이 인간들이 아주 교만하다고 생각해서 그 하룻밤만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모두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고 서로 같이 의사소통하면서 이렇게 공사를 했었는데, 그 하느님께서 인간들의 언어를 바꿔버리는 바람에 갑자기 서로가 서로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의사소통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가 진행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좀 짓다가 만 그런 그게 바로 바벨탑이란 건데, 네, 그런 바벨탑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이 지구라트가 어떤 사람들은 바벨탑이 아닐까라고 이렇게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 여기 이집트죠. 네. 이집트는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 이쪽이 대부분이 다 여기가 사하라 사막입니다. 아프리카다 보니까 날씨가 덥고 이게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변이 사막이다 보니까 이 주변 민족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러 들어오기가 참 힘들었어요. 이렇게 당연히 이 가도 끝도 없는 이게 사막을 건너와가지고 그 이집트를 공격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이집트에서는 거의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지금 보면 아주 몇천 년의 시간 동안 이집트라는 이 나라 이름도 안 바뀌고 이집트라는 걸 계속 써오는 것 중에 400 문명 때부터 지금까지 이집트는 이집트라고 이렇게 그런 이 나라명을 쓰고 있잖아요. 그것도 알아두시고, 아무튼 전쟁이 없어서 오랫동안 통일왕조를 이렇게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갖다가 이제 이게 주변에서 이 이민족들이 침입하기 쉬운 그런 개방적인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집트는 이와 반대로 주변이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이민족이 침입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것을 폐쇄적인 지형이라고 해요. 이 지형을 폐쇄적 지형이라고 합니다. 폐쇄적 지형. 이제 막혀 있다는 거죠. 여기는 아까 어디라고요? 여기는 이제 개방적 지형. 누구나가 쉽게 이민족들이 공격할 수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집트는 이런 이제 폐쇄적 시민이기 때문에 전쟁이 없어서 오랫동안 이게 평화로웠어요. 이렇게 평화로웠고 그리고 또 여기 나일강이 있는데 이게 나일강이 보면 이 여기가 상류입니다. 여기가 상류고 나일강 여기가 상류고 이 바다로 이어지는 이쪽이 하류입니다. 하류 이쪽이 이제 이렇게 하류인데 이 나일강이 보면 1년에 아주 정기적으로 범람을 해요. 범람이란 말은 상류에서 이렇게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그 상류에 있던 물이 점점 하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그 불어난 물이 주변 땅으로 넘치는 걸 범람이라고 해요. 범람한다. 그러니까 범람이라고 해요. 범람. 나일강의 범람. 아무튼 이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범람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범람할 때 이게 상류에부터 이 주변에 이 있던 그런 아주 흙에 있던 그런 이게 많은 영양분들을 가지고 하류로 쭉 그걸 영양분들이 땅에 있던 영양분들이 하류로 타고 내려오면서 이게 하류에서 강이 범람해서 주변에 있던 그런 땅에다가 그런 영양분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그 강 주변의 그런 땅에 특별하게 어떤 뭐 비료나 땅을 갈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농사가 아주 그냥 잘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풍요로운 사회였죠. 식량도 많고, 그러니까 전쟁도 없고 식량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아주 평화로운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집트 쪽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아주 이제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죽은 다음에 세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세계. 그걸 갖다가 우리가 내세라고 해요. 내세적 세계관이 만들어지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현세적 세계관 있잖아요. 지금 세상, 지금 잘 살자. 이게 내세란 말은 뭐냐면 사후 세상입니다. 사후 세상, 죽은 다음의 세상. 이 죽은 다음에까지도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이게서 이제 미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내 시체가 썩지 않아야 내 영혼이 나갔다가 다시금 자기 몸을 찾아서 들어와서 이렇게 다음 세상에도 아주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미이라가 이렇게 발달하게 되고 이 미이라가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의학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해부학, 이 신체를 갖다가 이게 신체의 그런 미이라 할 때는 이렇게 이제 그 내부의 장기를 심장이나 뭐 우리가 뭐 창자 이런 것들, 뭐 간, 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뇌도 이렇게 코 속으로 고리를 넣어가지고 그 뇌를 조각 내가지고 그 뇌도 이제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겉모습하고 우리 사람 몸에 있는 그런 장기들을 다 빼내가지고 따로 이렇게 항아리에 이제 담아두고 이 미라는 이게 그냥 이렇게 수분을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가지고 썩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아무튼 이 해부학이라는 게 발달하게 되고 그게 의학이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이집트 문명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전쟁이 없기 때문에 아주 이제 왕이 강력한 왕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 왕이 힘이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왕을 원망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집트는 전쟁이 없으니까 왕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집트의 왕은 자기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라고 해서 이제 파라오, 이제는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이다 해서 아주 이 강력한 왕권을 이렇게 왕권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도 피라미드라는 걸 만들게 되죠.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의 크기는 아마 인터넷에 이런 데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과연 그 시대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지었을까 할 정도로. 자, 이쪽에 볼게요.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거의 보면 이렇게 이제 저기 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반듯하게 네모나게 보죠. 네모나게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 뭐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쪽에 거의 정사각형이래요. 아무튼 뭐 이 길이가 100m가 훨씬 넘죠. 한쪽 길이가 100m가 훨씬 넘고 이 피라미드가 뭐 다들 아다시피 몇 톤짜리의 무게의 그런 이 큰 돌을 수백만 개를 쌓아가지고 수백만 개를 쌓아서 이렇게 이 피라미드라는 걸 만듭니다. 만들고 이 안에는 또 이런 방이나 미로 같이 생긴 그런 통로까지도 이게 다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 왕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만약에 몰래 이 왕의 무덤에 들어왔을 때는 뭐 이제 뭐 창이 나온다든지 밑에가 이 바닥이 꺼져가지고 추락한다든지 이런 비밀 장치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든 걸 다 설계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피라미드를 지었다고 하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 머리가 좋았는지 지금도 아주 대단하다. 지금의 어떤 현대의 기술로도 이걸 만들 수가 있을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아주 뛰어난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까 우리가 메소포타미아에는 쐐기 문자라고 했죠? 여기는 상형 문자라고 했어요. 상형 문자. 상형 문자는 이제 이게 그림 문자라고 하는데 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이제 문자화한 게 상형 문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파피루스라는 게 있어요. 파피루스가 이제 이 어떤 갈대 같은 거의 한 종류인데 이 이제 속이 빈 그런 겁니다. 이런 갈대 같은 건데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이 이집트 사람들은 배도 만들었고요. 또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 종이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이 비슷한 걸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종이가 영어로 페이퍼인데 페이퍼의 어원이 바로 파피루스에서 나왔다고 해요. 페이퍼 맞나요? 페이퍼. 네, 종이의 어원이 바로 이 파피루스에서 나왔다. 알아두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또 사자의 서라는 게 있었어요. 사자의 서. 이 사자의 서가 뭐냐 그러면 아까 말한 이집트 사람들은 내세적 세계관이라 했잖아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 이제 죽은 자를 위한 안내문, 그러니까 뭐 안내 가이드 같은 게 바로 사자의 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나일강의 범람으로 이제 또 이집트에는 태양력, 천문학, 청량술, 기하학 발달, 의학 발달, 이렇게 수학 발달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또 십진법이라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진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개에서 한 단위씩 올라가는 이런 십진법도 만들어집니다. 네.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아까 말한 이제 이 이집트에서는 이게 이 청량술이 이렇게 아주 발달하게 되는데요. 청량술이 뭐냐 그러면 땅의 넓이를 재는 기술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집트는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한다 했잖아요. 이렇게 범람해버리면 이렇게 이게 나일강 밑바닥에 있던 진흙들이 이게 강옆으로 다 올라와요. 그러되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들의 이제 땅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그 땅의 그런 경계가 다 없어져 버려요. 물이 넘쳤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거기서 다시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어디까지 얼마만큼이 내 땅이다라는 걸 그걸 이제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량술, 땅의 넓이를 재는 그런 청량술이 나일강의 범람 때문에 이게 청량술이 발달하게 되고요. 아까 말한 이제 피라미드 아주 수학적으로 설계를 하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하도 이렇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어떤 이제 또 방향을 재기 위해서 천문학도 이게 필요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천문학, 기하학, 뭐 청량술, 또 뭐 어떤 건축 기술들, 의학 이런 것들이 다 이집트에서는 이렇게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로써 오늘 이것으로 메소포타미아 우리 4대 문명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